반갑습니다. 3040 로드맵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맡은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1991년도 12월 1일이었는데요. 당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력고사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교회 철탑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거는 담당이었죠. 그날도 추운 칼바람 맞으면서 광주에 가보면 양동이라고 있습니다. 달동네가 제일 많은 곳이죠. 거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번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구를 뺐다 껴면서 라인 연결해가지고 코드를 끼우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3년 동안 고3이 돼서도 교회 첨탑에 올라가서 시린 손을 비벼가면서 눌렀을 때 반짝반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거는 것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자리도 그것 꽤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은 디지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첨탑 위에서요, 그 광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광주천이 흘러가고 멀리 무등산이 있는 그 광주시를 바라보면서 그 고등학생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나중에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불이 켜졌었죠. 그 고등학생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당시만 해도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랜드에 입사하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사로 재직할 때까지 21년 동안 일을 하다가 지난 8년 전에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론칭을 해서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슬로건,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합시다. Do everything in love. 비즈니스 자체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그에게 잘 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할 때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도 행복하고 사회적으로도 박수받는 기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지, 가치경영, 인재경영, 그리고 지식경영, 이 세 가지를 잘 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 시무 당하다가 이제 시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교회 사역원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최영기 목사님이 시작한 무브먼트인데 16년 동안 저희는 매주 금요일 저녁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을 하고, 그동안 1년에 2가정 이상씩은 매년 세례받는 기쁨도 경험하고,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분가해서 목자가 되는 그런 경험도 5번 정도 지난 16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 오빠가 됐죠. 소통법에 포커스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컨퍼런스가 아니라 특별히 3040 고객 타겟팅도 명확하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도 명확한 컨퍼런스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40분 정도 되는데요. 앞쪽의 이야기는 그래도 이렇게 좀 저는 주로 교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이쪽으로 넘어오면 맥락 설명이 없이 너무 방법론만 이야기하면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가끔 계셔가지고 저도 저를 좀 방어해야 쓰겠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살짝 이론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포커스는 뒤쪽에, 그렇다면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포커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어서 1시간 동안 나의 설교를 듣죠. 1시간 예배지만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실제로는 30분, 1시간 반 예배의 경우는 45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3040 일주일 내내 52시간 근무합니다. 때로는 소상공인,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는 78시간입니다. 시간에도 없죠.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됩니다. 그 52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화면들은요, 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S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큰 회사 있죠. 거기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저희가 비즈니스 하면서 컨설팅 하면서 사용하는 장표를 그대로 쓸 겁니다. 왜요? 6일 동안 그 이야기 듣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이야기 내내 듣고 와서 30분 앉아 있는데 교회의 온도와 일주일 내내 리더는 이래야 돼요. 팀장이 되었어요. 3040 대리부터 차장입니다. 직장에서 대리부터 차장입니다. 대리부터 차장까지 여러분들은 팀원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계속 리더십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 이야기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 왔더니 온도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많이 느껴지죠. 그 온도 차이를 오늘 화끈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밥 버포드 하프타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두 번째 낸 책이 뭐냐면 밥 버포드 피터 드러커에게 인생 경영 수업을 받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이분의 경영학 관련된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것만 100권이 넘습니다. 단연탑입니다. 이 하프타임의 저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하프타임의 저자 밥 버포트가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 피터 드러커를 만나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경영 코칭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전환해서 비즈니스에서 비영리 단체로 전환한 스토리가 담긴 책이 저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이 내려놓음이라든가 그 이후에 수많은 책들의 부흥을 이끌어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밥 버포트가 두 번째 지은 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냐면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섬기고 공급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는 것이다. 경영은 기업을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반대네요. 경영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이란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을 얻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활동이고 인간을 섬기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직장에서는 최대한 일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돈 모아가지고 밤에 지역봉사안에 쓰는 것, 그거 유익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모든 노력의 총아인 바로 그 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비즈니스의 사업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직장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직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무브먼트가 피터 드러커가 활동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자면 비즈니스의 본령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청지기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죽게 하듯 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나의 예배이자 기도이자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났을 때 아이고 우리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런 기능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써보세요가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독교적 전통은 청교도들로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고객의 유익을 놓치면 비즈니스도 종말을 얻게 되고, 크리스찬들도 일터에서 대화하는 그 커뮤니케이션과 교회에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이원론의 함정으로 다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보여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글씨는 그때 보시라고 가능한 이 장표를 숨기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버포드는 지금도 이 피터 드러커 재단 이후에 햇셀바인 연구재단, 퓨 리서치, 조지 바너 연구소, 미국의 기독교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센터들과 협업하면서 미국의 잠자는 기독교 리더들을 깨워서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요, 저는 책의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를 펴놓고요, 저는 뭐 장수를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비서가 그런 질문을 해요. 회장님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나 걱정됩니다. 회장님이 너무 이렇게 자기를 파괴할 정도로 너무 일에 매몰되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피터 드러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밥 버포드가.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밥 버포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일으키면 들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 같은 새로운 변화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왕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직장이든 혹은 교회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이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작은 불씨 하나를 딱 당길 수 있다면, 그 불씨 하나를 당기면 내가 들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불어주시면 들불로 번질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켜는 일, 그게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고민을 했고, 밥 버포드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햇셀바인 연구재단을 수립해서 미국의 리더들을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윌로우 크릭 처치라든가 새들백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연구재단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결과물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CTS 컨퍼런스가, 목회 컨퍼런스가 그런 불씨를 댕겨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불씨를 들고 있는 일이고, 바람 불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 바람이 불 때까지 불씨를 끄지 않고 내가 버텨내는 일을 해내는 거, 저는 CTS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드러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기업가라는 말이 목사에게 어울린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제법 그럴듯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으로 생각하신 것이 교회라면 가장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실제로 새들백 교회는 초기에 교회의 지역 구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법을 적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어떤 서비스를 교회가 했을 때 당신들이 교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겠습니까? 설문지를 돌리고, 교회에서 전도초청 행사를 하면 전도초청 행사한 사람들을 나중에 2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초대해서, 이것을 마케팅에서는 FGI라고 부르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교회가 해주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다음 연도에 전도초청 행사를 하거나 지역구제 예산을 사용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보다 잘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 기법과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굳이 이런 기법과 스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붙들라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됐고, 로키 산맥에서 진행된 이 첫 번째 피터 드러커 명예의 전당, 로카스 YWCA에서 진행을 했고, 이것이 움직여져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교회가 번영주의와 혹은 세속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다시 그것을 본질은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방법은 다양성이 있도록 해주는 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레이건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로 가다가 다시 복귀하게 된 계기로 바로 이 피터 드러커 서밋으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선에 보면 미국의 교회가 다 본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교회가 복음화율이 7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80%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본인 응답률 기준으로요. 크리스찬 답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그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초대형 교회들이 무지막지한 역할을 했다는 거 무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샘플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뭐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런 이야기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불어주시면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저도 저를 조금 방어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이 설교하실 때 앉아있는 교인들은요, 이런 이야기 무지막지하게 들고 있어요. X세대, Y세대, G세대, 알파세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음성 통화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폰포비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화만 오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전화하지 않고 톡을 합니다. 왜요?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고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몇십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르신을 만나는데 어디 안경을 쓰고 옵니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요, 92.2%가 직장 내에 세대차를 겪었다. 그 세대차 겪는 것의 제1번 요소가 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입니다. 의사소통하는데 그 방법이 달라져서 너무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나 임원이 좀 검토해봐 그러면 직원은 이거 왜 시킨 거지? 답답하네. 왜 의중을 몰라? 대체 어떠라는 거냐? 시킨 것만 하나? 고민조 좀 담아서 주장을 좀 해봐. 이산도 아니고 애들이 감이 없어. 좀 그럴싸하게 좀 해봐.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이 미팅을 합니다. 옆에 전도사님들이 배석했어요. 수석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죠. 좀 덥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얼른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을 켜야죠. 요런 게 옛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어컨 켜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덥지 않아요? 이렇게 이것을 지금의 3040은 무지막지하게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좀 덥지 않아요? 네, 덥네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달라. 왜 알아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 하면 하고 알아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무지막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비맥락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오빠 뭐 먹을 거야? 오빠가 원하는 거. 이 말은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알아맞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데리고 가, 이런 말이죠.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무지막지하게 힘들어합니다. 경영상의 문제의 60%는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기에 포커스하고 싶어요. 지금의 문제는 이념, 세대, 사상, 지역, 이런 정치, 사회, 문화, 인식의 문제 아니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마음속 생각은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강의 안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C.S. 루이스 잘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아시는데 C.S. 루이스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왜 1930년도에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영국의 신학자들도 독일의 신학자들과 만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원인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좀 지나서 출간한 책,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라는 책에 그런 문장을 적어 놓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유태인들이 미워져서 핍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독일 사람들은 핍박하다 보니 보다 더 미워졌을 겁니다. 사랑이 복리로 증가하는 것처럼 미움도 복리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부를 당신 마음에게 묻지 말고 사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복리로 증가하실 겁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하여, 당신의 가정에 대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거의 제가 토시를 안 틀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3040이 어떠하냐, 나는 3040에 어울리는 목회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 3040에 어울리는 목회 시장이 맞냐, 이런 고민을 마음속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이미 그러하다고 전제하고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행동이 복리로 나의 마음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도 그렇고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런 통찰을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회사 이야기들, 그 장표 그대로 가져왔어요. 멀티플라이어. 야, 교회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성경 구절도 하나도 뜨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게 한다. 리더로서 요구사항이 많지만 아주 기분이 좋다. 그와 함께 일하면 신나고 기진맥진하고 도전적이고 흐뭇하다. 한 영화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감독의 영화 제작 수익률은 나머지 모든 영화 감독들의 제작 수익률보다 약 7배 정도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총 감독으로 스피커폰을 잡았다, 이렇게 메가폰을 잡았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탁월한 디렉터들이 다 여기 모인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감독자로서 성공한 이유는 그의 탁월한 재능이나 창의성,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와 함께 일해봤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개인적 창의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역량에 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능력을 존중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고용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나는 당신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했다고 했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바보로 만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상대를 똑똑하게 만들고 역량과 실력을 촉발시키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다음 세대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봉사팀이 이렇게 누구 장로가 서느냐에 따라서 이 사역 박람회를 하면 내년도에 이렇게 이쪽으로 쭉 몰리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백숙도 많이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는 이렇게 좀 눈치가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쓱 보면 어떤 장로님이 그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봉사, 뭐 선교, 예배, 다음 세대 찬양, 뭐 예배,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봐보세요.
누가 리더로 서면 어떤 리더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실력 있게 만들어주고요, 어떤 리더는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인도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보리수 나무 아래 다른 나무 자라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울창한 보리수가 그냥 그늘을 쳐버리기 때문에, 햇빛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원래의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사람과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리더십을 3040 세대들은 무지막지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요. 자기가 대리가 됐는데 이제 팀원들이 한 서너 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멀티플라이어,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대리 정도 되니까, 30대 한 중반 정도 되니까 뭔 말을 듣냐면, 야,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랑 함께 일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줘야 돼. 잘해주는 걸로 그치지 않아? 요구사항은 높지만 개인적 케어도 해줘야 돼. 두 가지가 다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일주일에 몇 시간? 52시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날 하루 쉬고 주일날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50, 60대 장로님이 보이죠. 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고 여기 젊은 세대 좀 많이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재능, 실수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결정을 내리는 방식,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의 방식. 게다가 요즘 세대는 이른바, 지금 3040 아래 세대는 이른바 학생인권 조례 졸업 세대입니다. 학생인권 조례하면 굉장히 민감해지신 분도 꽤 많이 있는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미 그런 세대에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20세대로 넘어왔고 곧 30세대까지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의사결정할 때 내 의견 들어가게 해달라가 익숙한 세대예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교회에서, 아니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아니 재직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땐 왜 이런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왜 저 과정에서 나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도 무지막지하게 이거 강조합니다. 리더들이 의사결정할 때 직원들의 의견 반영해라. 직원들의 의견 반영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더니 교회는 다르네. 요건 느끼죠. 다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좀 교회 다르네, 요걸 느낍니다. 그래서 디미셔너는 이러면 찍어 누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제국 건설자, 독재자, 전지전능자, 결정자, 간섭형 관리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키워드이고, 왼쪽으로 보시면 재능자석, 해방자, 도전장려자, 토론조성자, 투자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직원들을 만남으로써 멀티플라이어들은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전부 끌어내므로써 디미셔너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낸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창의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멀티플라이어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회사 따로 적용되고 교회 조직 따로 적용되는 게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멀티플라이어의 탑 오브 원탑은 예수님이죠. 12명으로 하여금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임파워링, 성령님을 통한 임파워링을 통해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단 한 세대도 끊이지 않고 오직 이 인간들의 힘만으로 당신의 사역을 펼쳐내고 계시는 최고의 멀티플라이어시죠. 2배가 아니라 뭐 몇 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자, 이제 스킬 이야기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표가 빨리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진 찍으실 분은 빨리 찍으시고,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CTS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기. 저는 현장에 가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대기업의 임원들, 중견기업의 뭐 간부들, 스타트업의 경영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원리를 바꾼다, 뭐 인식을 바꾼다 이런 거 어려워요.
그렇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책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현장에 가보면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책에 나온 컨셉입니다. 왼쪽 아래 고의적 거짓이 있어요. 개인적 관심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 평가할 때 C 딱 때려주고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요즘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도 있죠. 불쾌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케어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개석상에서 그 아이디어가 뭐 되겠습니까? 작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른바 꼰대. 꼰대의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뭐 귀족이란 말이죠. 캉테인데 지금 오늘날 꼰대라는 단어는 정의가 나이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꼰대의 정의예요. 그럴 때 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쾌한 공격, 정없는 꼰대입니다. 쓴소리는 하면서 케어는 제공해주지 않아요. 이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대 학대 요소에 들어갑니다. 요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 해야 됩니다. 의무교육 하지 않는 직장 5인 이상의 직장에서 2년에 한 번 의무교육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의 법규예요. 4대 학대가 뭡니까?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사회적 학대,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기억 안 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데 모른 척 한 겁니다. 댓글을 유도하려고. 요거 이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4대 학대를. 그러니까 불쾌한 공격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대화할 때 한 사람 빼놓고 대화하거나 이런 거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그 정도 감수성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직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많은 리더들이 결국은 파괴적 공감의 상태로 갑니다. 위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착한 리더 컴플렉스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도 불쾌한 공격이나 고의적 거짓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한 리더 컴플렉스는 좀 있으시더군요. 읽어볼게요. 구성원의 반응이 두려워서 쓴소리를 못하고 구성원의 커리어와 팀을 망치고 가장 많은 리더가 빠지는 함정. 가급적 직장에서 갈등이나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은 칭찬만 나열하는 것. 요거 좀 있으시죠? 목사님 입장에서 전도사님이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교정해 주고 싶어요. 그때 비스무리하게 가시는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쉽지 않죠. 혹은 부장 선생님이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조금 교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개인적 케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정적 대화하기 어려워요. 삐져서 교회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호간에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개인적 케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교정적 피드백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디컬 캔도어, 완전한 솔직함, 이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칭찬해라 그러면 대부분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워크숍 할 때는 이런 거 합니다만 옆에 계신 분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99% 칭찬 안 하고 평가하십니다. 이거 좋네요, 잘하셨네요, 최고예요, 다 평가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은 직장에서 평가하지 말고 칭찬하는 방법 많이 배웁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때로는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번 PT는 실패입니다. 하프로는 일 처리에 책임감이 없어요. 김프로는 항상 데드라인 넘겨서 결과물 가져오니 앞으로도 내가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게 피드백이 아니죠. 비난이죠. 이런 것들은 비난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단어로 오늘 제가 꺼냈습니다만 사실의 영역과 견해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자료, 데이터, 통계, 관찰, 경험,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사실의 영역이죠. 생각, 감정, 느낌, 추론, 평소의 생각, 신념, 맨 밑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물론 저는 넌 크리스찬들을 교육을 할 때 복음을 종교적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제 개인의 사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경영자를 위한 라이브 특강을 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 원칙은 1시간 강의할 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강의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넣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딜 가서 강연하든 그 강연은 저에게 있어서는 전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짝 언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견해를 구별해서 대하는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자, 1번 사실입니까? 견해입니까? 시간 없으니까 얼른 답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처방이 뭐예요? A 회사는 떨어지고 B 회사를 만나야겠죠. 1번 사실이에요, 견해예요? 대표적으로 견해입니다. 이런 게 견해입니다. 이게 사실이려면 얼마나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2번은 뭡니까? 견해죠. 3번은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때는요, 토론거리가 되면 그거는 견해입니다. 토론거리가 안 된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인정만 있을 뿐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오늘이 6월 25일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괴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침공을 시작했다. 사실입니까? 견해입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것을 견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기밀문서가 많이 공개되면서 사실입니다. 근데 다음 줄 비로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입니까? 견해입니까? 견해죠. 누구에겐가는 인민해방 전쟁이래요. 그거는 견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때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관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빠르게 판단, 해석, 그리고 충고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잘라야 됩니다. 3040 세대는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힘들어합니다. 왜요? 5060 세대의 가치관으로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죠? 견해죠? 이 정도까지 가야 사실입니다. 제가 이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상점에 불을 끄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돈을 요구했다. 주인은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금전 등록기 속의 내용물들은 도난당했으며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 급히 신고되었다. 여기까지요. 그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경찰대학에서 실제로 사실과 견해를 구별하는 연습하는 실제 예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이 몇 개이겠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 사실에서, 이 문장에서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명확한 거짓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3040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뭐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게 있어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퇴사의 시대이고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들어와야 되고 입사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가방 못짐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아니고 입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눈치 파악하는데 1년, 귀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3년 그런 세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입사하면 다음 날부터 자기 역할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에어컨 켜세요 말해야 돼요. 좀 덥네요 라는 말은 에어컨 켜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배울 시간 줄 시기가 없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세요 해야 돼요. 저맥락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다 저맥락 사회입니다. 고맥락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 주시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라.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기입니다. 두 번째,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회사가 어디죠? 이게 뭐 기업이 아니니까 안 나오네요. 엔비디아 아닙니다. 다시 떨어졌고, 애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 13년 동안 시가총액 20등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시기가 뭐냐면 지금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의 변화입니다.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지금 3040 세대는요, 3040 세대 중에서 약 20%가 미국 주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3040들은. 근데 그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전 세계에 있는 임원들에게 선물한 책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마샬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비폭력 대화인데 이 책은 비즈니스 책이 아니에요. 원래 학교 선생님들 보라고 쓴 책입니다. 아이들을 양성할 때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비폭력적인 대화를 해라. 예를 들자면 너 핸드폰 자꾸 보면 핸드폰 자꾸 보면 저녁에 밥 안 줄 줄 알아? 이런 게 폭력적 대화입니다. 너 동생 잘 도와주지 않으면 너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 못 돼? 폭력적 대화입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반해서 자극할 건 자극하고 격려할 건 격려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회사의 CEO가 임원들에게 그 책을 선물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탭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Thanks, Evidence, Benefit. 미국 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쉬운 단어잖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죠. 고마워요, 해줘서, 좋아요.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역자가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행동이 바뀌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교회 정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좋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자, 전도사님 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난 칭찬하고 싶어요. 첫 마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여러분 하시던 대로 해보세요. 자, 전도사님 등장, 시작.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Your good job, 이거는 평가예요. 대표적으로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에게 할 때 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칭찬이 칭찬이냐 평가냐 구별하려면 역할을 바꿔서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면 그거는 칭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카소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당대의 화풍보다 120년은 앞선 천재의 그림이로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평가입니까 칭찬입니까? 평가죠. 그거는 홍대 교수급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우와, 눈 내리는 마을, 거기 있죠, 파란색 하늘이 있는 거,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와, 이거 보니까 상상력이 자극돼요. 나도 붓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요. 너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림이에요.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초등학생은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요게 뭐예요? 요게 칭찬입니다. 요거 조금 이해되세요? 잘했어, 좋았어 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땡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혹은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다르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짧게 하세요. 지난주에 설교 너무 도움됐어요. 다음 주 설교도 기대돼요. 요게 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와, 스카프 너무 멋있네요. 그거 보니까 저도 스카프 하고 싶어졌어요.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요게 비폭력적 칭찬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최고야, 네가 제일 나아, 뭐 이런 거 있죠. 네가 1등이야, 이런 거 있죠. 뭐 전도사님들이 8명 있는데 김전도사님이 최고예요 하는 순간 9명은 죽음이죠. 9명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빈약할 뿐입니다. 그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행동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지난번 프로젝트 너무 잘 해내셨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감 기한에 맞춰서 중요한 문서들 너무 인상 깊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 진행이 원활하게 됐어요.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안에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가 없죠. 그냥 고마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덕분에 참 좋았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핵심 키포인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로 시작하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포커스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이거는요, 사실은 평가형 칭찬도 블레임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잘했어요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교정적 피드백은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징계도 거의 사라졌고 치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조금 안 맞아요. 그러면 그 결과 어때요? 교정적 피드백이 사라지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돼요?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 없어집니다. 그냥 안 만나게 되니까 조용히 사라져요. 그 결과 누가 피해라고 하면 너무 센 표현이지만 누가 혜택을 못 받죠? 그 사역의 수혜 대상자, VIP, 지역 주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탁월성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는 것보다야 낫죠. 싸우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도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젠버그가 이야기한 비폭력 대화 중에서 센스 기법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네 가지의 순서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내 뒤에 있는 유사 권위. 유사 권위라는 단어 아마 우리의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만 내 유사 권위가 뭐냐면 나이, 학력, 포지션, 잘생긴 거 예쁜 거 이런 거 다 유사 권위입니다. 실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잘 받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예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다 유사 권위라고 그럽니다. 오직 유일한 권위는 뭐냐면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 유일한 권위입니다만 함께 일할 때 유일한 권위는 뭐냐면 합의한 목표예요. 합의한 목표. 뭐 해봅시다 라고 합의한 그것으로부터 현재의 권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뭐뭐를 보았을 때, 뭐뭐를 들었을 때 이런 걸 느꼈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V자를 해보시고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세요. 관자놀이 쪽에다가 손가락 하나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귀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들었을 때, 봤을 때, 느껴져요.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지난번에 그러더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지난번에 신입사원 대화할 때 보니까 말 막 하대 요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판단형, 평가형 대화입니다. 지난번에 신입사원에게 똑바로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걱정이 됐어요. 요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 아주 빠르게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판단을 딱 해버립니다. 성실성이 없구만, 자기 관리 안 되는구만, 저 친구는 뭐 MZ세대야 이렇게 가버려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봤을 때, 이걸 들었을 때 느껴졌어요. 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충탐해판, 충고, 탐색, 해석, 판단 요걸 하기에 앞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관찰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이런 거 조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인 동료들은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어때요? 좀 덜하죠. 지난번에 새가족 제가 붙여줬더니 뭐 대충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직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할 말 없냐고요. 내 입장에서는 할 말 있죠. 많죠. 내가 지각을 5분 했어요. 너 맨날 지각해? 자기 관리 안 되나 봐? 그런 식으로 하면 승진 없어?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지각한 신입사원은 할 말이 없냐고요. 많죠. 내가 밤에 야근한 것은 안 쳐줘? 자기는 지난번에 낮잠 자고 들어오던데? 다 할 말이 많아요. 거부감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 새가족 있잖아요. 전화를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뭐 좀 바쁜 일이 있는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뭐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공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의 태도, 인격, 자질에 대한 공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5060 세대는 뱀 한 마리만 지나가도 다 알아서 했어요.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냥 막 에어컨 켜고 막 주소록 뽑고 막 폰트 키우고 다 알아서 했습니다. 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를 힘들어 한다니까요.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걸 힘들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셔야 돼요. 승질이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를 꽉 누르세요. 더 이상 머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여기가 뜨거워지면 머리도 빠지고 안 좋아요. 딱 눌러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본 게 뭘까? 들은 게 뭘까? 들은 게 뭘까? 본 게 뭘까?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자.
요게 저를 따라 하십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 때문에 내가 쏟아 붙였는데 나중에 한 말씀 해봐 그랬더니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참 입장 곤란한 지경 종종 갑니다. 저도 한 회사의 대표로서 약 60여 명의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저도 성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때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쇄비가 지금 뭐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1,000만 원 나갈 인쇄비냐?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실수한 건데 뭐 이중 견적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쏟아붙이고 제 생각대로 붙였는데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대표님이 이건 금박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피하죠. 제가 지시해놓고 2달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비싼 거 했냐 그러는 거죠. 창피하죠. 그러면 더 승질나죠. 진작 말하지 왜 듣고만 있었냐. 더 승질나는 거예요. 뭐 미안한 일입니다. 뭐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거. 내가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도 상태가 안 좋았군요.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살짝 좀 빨리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웃고 넘어가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비슷할 겁니다. 종종 늦게 출근하는 정 전도사님 열받죠? 열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하는 겁니다. 태도, 인격, 자질의 문제로 가지 않는 것. 그는 이미 태도, 인격, 자질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이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믿고 행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만. 요게 지금의 3040의 직접적 소통 방식입니다. 맥락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샘플들 올려놨으니까 체크리스트까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대학원에서요 그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죠. 제가 상담을 전공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년 동안 상담을 전공하면서 얻은 한 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공감적 경청 대화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기업의 임원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강조하면서 워크숍을 4시간씩 합니다. 요거 주제만 가지고요. 나머지 다 뺐습니다. 자, 그 임원들이랑 어떤 워크숍을 하냐면 직장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단 17%만 강점을 발휘한다고 대답해요. 이것은 직무 몰입도 결과와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비유라고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이 발휘된 곳에 주도적이 되고 주도적인 곳에서 업무 효능감, 소속감, 조직 사회화 이런 걸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하고 싶겠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민주화의 역사이기도 하죠. 피터 드러커도 이 할아버지는 종종 나와요. 피터 드러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볼런티어로서 자원봉사자로서의 교인도 존재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으로서의 교인도 존재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배 서비스만 내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뭔가 참여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책임감 있고 효능감도 느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순모임, 목장 모임, 구역 모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선교회에서 뭐라도 맡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맞습니까? 안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강점이 드러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3040 세대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준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마 박지성 선수와 히딩크 감독의 그 강점 이야기, 칭찬 이야기,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옥님과의 강점 이야기, 이런 이야기 가끔 책에 등장하죠. 어떤 대화 한 장면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대화가 된다. 들어보셨죠? 들어봤다고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새로 오신 팀장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힘듭니다. 결과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팀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어떤 담당 교육자님이 아니 저희 뭐 대학부는 제가 맡아서 알아서 하는데 자꾸 새로 오신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아 진짜 힘듭니다 이거. 아니 숫자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가 잘했으면 장로님 바꿨겠냐? 아,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인데 제일 빨리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김 팀장이 잘했으면 새로운 본부장 내가 붙여줬겠어? 그냥 위임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죠? 이거는 다음부터는 내가 다시는 당신과 대화하나 봐라. 속마음 얘기 안 해버립니다. 비판받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어때요? 팀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네, 요거 뭔지 아셔야 3040입니다. 여기 뭐예요? 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거예요. 예, 너티야 뭐 요거 아세요? 요거 아셔야 되는데 제 과목은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MBTI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리고 요거까지는 아시죠? 새로 장로님 된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군요까지 가면 오은영 박사님은 해석하신 거예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군요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너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신 그 촉진적 성장 동기에 대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 달라고 안 했을 거야. 나에게서 나오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이야 라고 그 내면에, 그 우물가의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장기적인 욕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상담학에서는 촉진적 성장 동기라고 그럽니다. 상담학은 상당 부분 프로이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약간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너무나 상담학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지만. 그런데 연구하다 보면 매칭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상담학적으로는 촉진적 성장 동기, 좀 쉬운 말로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고 맡겨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생각나신 분 계세요?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셨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지점입니다. 이게 3040 세대와 소통하는 직접적 소통 방식입니다. 제가 알아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근데 자꾸 이래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이시죠? 까지 대화할 수 있다면 대박입니다. 그거 대박입니다. 근데 이게 되냐고요? 당신이 잘했으면 내가 그런 조치했겠어? 이 말이 먼저 나오죠. 1대1 미팅하면 뭐합니까? 바뀌지도 않는데, 시간만 낭비하는데. 요즘 회사에서 원어원 미팅 많이 하는 거 아마 여기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집단적으로 회의하지 말고 1대1 미팅 해라가 대세입니다. 개별화 시대니까. 1대1 미팅 뭐 하면 뭐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변화도 안 하는데. 1대1 미팅에도 안 바뀌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죠? 제가 약간 나쁜 사람이라서 그쪽으로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구성원이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원어원 해보는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하죠? 요거 떠오르셨어요? 1대1 미팅 하면 뭐합니까? 변화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1대1 미팅을 통해서 변화를 촉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네, 이거 발견해내는 거. 이거 상담학에서는 촉진적 성장 동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서는 성령님이잖아요. 내주하심이죠. 교통하심이잖아요. 그거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괜히 검증 안 된 방식 CTS 컨퍼런스 갔다 오더니 이상한 것도 시작하시네. 실패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번에도 변화 실패하면 당신은 내년 그 임명 보장 못해. 요거는 폭력적 대화. 요렇게는 안 하시겠죠. 저만 그런 걸로. 그런데
제대로 변화에 성공해 보고 싶은데 아직 안 해본 거라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는 건 나도 이해하네. 요거 떠오르세요? 요거 떠오르십니까? 요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상태가 좋고 저도 이렇게 아침에 기도도 잘 되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할 때 눈물 한번 쫙 빼면 월요일부터 괜찮아요. 상태가 좋을 때는 저희 직원들에게도 합니다. 고객님들에게는 잘 돼요. 경영자님 그러시군요. 변화에 성공하고 싶다는 말씀이 잘 돼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저희 직원들에게 저도 잘 안 되고 집에 가면 아내님에게는 잘해야 됩니다. 네. 네가 제일 문제야. 이번에도 안 변하면 끝장이야. 그래도 회사 방침인데 앞서서 좀 해주시오. 실패하면 힘들어지니 걱정된다는 거 이해되네요를 좀 뛰어넘어서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때요? 비로소 그가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3040과 소통하는 방법 이거 본질적이거나 펀디멘탈의 차이가 있다거나 세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거나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강연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미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고 on the same page, 우리 인생의 여정의 소설책에서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으며 우리는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믿어주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말하기, 비폭력 대화하기, 촉진적 성장 동기 말해주기,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복하신다면 행동이 복리를 불러와서 행복한 교회생활, 목회생활, 그리고 3040 세대들과 아주 소통이 있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